베스트셀러 미움받을 용기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요청이 정말 많았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부 이상 팔렸다고 하니까요. 정말 대단하죠. 그렇죠. 근데 이 책 제목만 보면 그냥 남들 눈치 보지 말고 쿨하게 살아라. 뭐 이런 메시지 같기도 한데. 맞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정말 그게 전부일까?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더 깊은 철학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 다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봤는데 정말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책의 핵심 논리에 결정적인 고리가 빠져 있다. 이렇게 날카롭게 지적하는 비판 영상도 있었고요. 또 대부분의 독자들이 책의 진짜 중요한 메시지는 놓치고 있다는 한 교수님 강의도 있었죠. 아, 핵심을 놓치고 있다고요? 네. 그리고 책의 가장 논쟁적인 부분을 직접 읽으면서 그 의미를 파고드는 영상도 있었고 이걸 또 해결 철학까지 연결하는 인문학 분석까지 정말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오늘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미움받을 용기의 그 속살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네. 먼저 이 책이 던지는 가장 파격적인 주장, 트라우마는 없다는 얘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가장 논쟁적인 지점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네요. 보통 프로이트 심리학에서는 과거의 상처,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현재 나를 결정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원인론이라고 하죠. 근데 아들러 심리학은 그걸 그냥 정면으로 뒤집어 버립니다. 과거의 원인이 현재를 결정하는 게 아니다. 와, 이건 정말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깨는 주장이네요. 네, 그래서 목적론을 이야기합니다. 목적론이요? 우리의 모든 행동은 과거의 어떤 원인 때문이 아니라 현재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죠. 목적을 위한 수단이다. 보내주신 자료 중에 아주 와닿는 예시가 있었잖아요. 몇 년째 방에 틀어박혀 있는 친구 이야기요. 아, 그거요? 보통은 어릴 적에 무슨 상처가 있었나, 뭐 대인관계 트라우마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다들 그렇게 원인을 찾으려고 하죠. 근데 아들러의 관점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반대라면요? 그는 밖에 나가지 않겠다는 목적을 먼저 세운다는 거예요. 목적을 먼저요? 네,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불안이나 공포 같은 감정을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불안이라는 감정을 스스로 만들어낸다니. 그건 너무 가혹한 주장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자칫하면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네네, 꼭 그렇게 들리거든요. 근데 자료에서도 그 지점을 짚어주더라고요. 이게 네가 나약해서 그래 이런 비난과는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목적론은 그 목적이 대체 뭘까 여기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 친구의 목적이요? 네, 한 리뷰 영상에서는 그 목적이 어쩌면 부모님의 걱정과 관심을 독차지하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하더라고요. 아, 방 안에 머무름으로써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 즉 특별한 존재가 되는 목적을 달성하는 셈이죠. 아, 그런 의미군요. 과거 트라우마의 피해자로 수동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자신의 목적을 위해 불안이라는 감정을 능동적으로 사용하는 주체로 본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관점의 대전환인 거죠. 나는 과거 때문에 불행해라는 체념에서 벗어나서 나는 어떤 목적을 위해 지금 이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바꾸는 것. 이게 바로 아들러 심리학의 출발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과거라는 족쇄에서 벗어났다고 해보죠. 그럼 우리가 추구해야 할 새로운 목적은 대체 뭘까요? 네, 바로 그게 중요하죠. 한 교수님 자료를 보니까 많은 독자들이 과제 분리 같은 개념의 시원함에만 머문다고 지적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이건 내 과제, 저건 네 과제. 딱 선 긋는 거요. 네. 근데 사실 그게 준비 운동에 불과했다는 거잖아요. 대부분이 거기서 멈추는데 진짜 목적지는 따로 있었다는 거죠. 네, 바로 그겁니다. 책의 후반부에 나오는 진짜 핵심. 그게 바로 공동체 감각입니다. 공동체 감각이요. 네. 많은 분들이 이 단어를 들으면 회사나 가족, 이런 작은 집단을 떠올리시는데 아들러가 말하는 공동체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죠? 단순히 지금 내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과거와 미래를 포함한 모든 인류, 더 나아가서는 동물, 식물, 심지어 무생물까지 포함하는 우주 전체를 의미합니다. 와, 우주 전체요. 스케일이 엄청나네요. 네, 내가 이 거대한 우주의 일부이고 여기에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고 기여하고 있다는 소속감, 그게 바로 공동체 감각인 거죠.
너무 거대해서 조금 막연하게 들리기도 하는데 이걸 좀 와닿게 설명한 부분이 있었나요? 아, 그 윤슬 비유. 전 그거 보고 정말 무릎을 탁 쳤습니다. 윤술이요? 네. 우리는 거대한 강물의 흐름 속에 있는 하나의 윤슬. 그러니까 햇빛에 반짝이는 물결과 같다는 비유였어요. 아, 나라는 존재가 그냥 거대한 강물에 휩쓸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고유하게 반짝이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죠. 내가 우주의 중심은 아니지만 우주의 당당한 일부라는 그런 감각이요. 그 비유 정말 좋네요. 윤슬이라. 그럼 이 거대한 공동체 감각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까요? 자료에서 세 가지의 실천 과제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첫 번째는 자기 수용입니다. 자기 수용. 60점짜리 나를 억지로 100점이라고 착각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지금의 나는 60점이구나 라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100점에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요. 아, 책 저자 기시미 치로의 예시가 있었죠. 네, 맞아요. 자신의 작은 키를 단점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위압감을 주지 않고 편안하게 해주는 장점으로 받아들인 것처럼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긍정적으로 재해석하는 거군요. 그럼 두 번째는 타자 신뢰였죠. 이건 좀 어려워요. 조건 없이 믿으라니. 그렇죠. 배신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현실적으로 있잖아요. 네, 바로 그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신뢰는 그 사람의 행동을 맹목적으로 믿으라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기꾼의 말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그럼요. 그 사람이 사기꾼일지라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가치 있는 존재라는 그 근원을 믿어주라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관계의 기반을 의심이 아닌 신뢰에 두는 선택이죠. 아, 이것도 과제 분리의 연장선상이군요. 네, 맞습니다. 배신할지 말지는 상대방의 과제일 뿐이고 내가 먼저 신뢰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건 내 과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 모든 것의 귀결점인 것 같던데요. 맞습니다. 바로 타자 공헌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거죠. 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아들러는 행복이 남에게 인정받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고 단언해요. 인정받는 데서 오는 게 아니면요. 행복은 내가 공동체에 공헌하고 있다는 나 자신의 주관적인 감각, 즉 공헌감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와, 인정 욕구가 아니라 공헌감이라. 이건 정말 중요한 전환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말이죠. 타인에게 공헌하라는 말 너무 훌륭하지만 한 리뷰어분이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어떤 질문이었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 하우가 빠져있다는 비판이었는데 듣고 보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 지적 정말 중요하죠. 그 영상이 이 책에 대한 논의를 한 단계 더 깊게 끌고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어떻게요? 그분은 무작정 인정 욕구를 버려라고 말하는 게 오히려 또 다른 자기 기만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해요. 자기 기만이요? 네. 나는 남들한테 인정받으려고 봉사하는 게 아니야 라고 스스로를 속이지만 사실은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교묘하게 숨기는 방어 기제일 수 있다는 거죠. 듣고 보니 섬뜩하네요. 저도 그런 적이 있는 것 같아서요. 누구나 그렇죠. 그럼 그 리뷰어는 어떤 대안을 제시하나요? 인정 욕구를 없애는 게 불가능하다면 어떡하라는 거죠? 그 제안이 아주 현실적이고 흥미롭습니다. 인정 욕구를 억누르거나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정면으로 마주하고 동력으로 활용하자는 거예요. 아주 인상적입니다. 바로 자신의 찌질함 마주하기입니다. 지질한 마주하기요? 단어 선택이 정말 솔직하네요. 네, 그렇죠. 사실 저도 SNS에 글 올릴 때 나는 그냥 기록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좋아요 몇 개 달릴지 세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걸 인정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라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내가 지금 밤새워 공부하는 이유는 사실 저 친구보다 잘나고 싶기 때문이야. 이렇게 자신의 가장 깊고 유치한 동기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요?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그 욕구를 연료 삼아서 일단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일단 앞으로 나아가라. 네, 대신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성찰하는 거죠. 이렇게 남들 이기려고 사는 게 정말 나한테 만족감을 주나? 인정받는 순간은 짜릿한데 왜 돌아서면 다시 공허해질까? 아하. 이런 질문을 던지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왜 이렇게 쓰고 맛없는 약, 즉 인정 욕구를 계속 먹으려고 할까?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욕망을 따라가다가 그 욕망의 실체를 깨닫는 순간이 온다는 거군요. 그럼 마지막 단계는 뭔가요?
바로 그 자기 성찰의 끝에서 우리는 보상이나 인정을 바라지 않는 내면의 아주 작은 친절함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주 작은 친절함이요. 네, 길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 야구선수 오타니 쇼헤이처럼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칭찬받지 않아도 그냥 스스로 우러나서 하는 아주 작은 행동들. 이것이야말로 타자 공헌의 진정한 시작점이라는 분석입니다. 와, 인정 욕구를 버려라는 추상적인 구호에서 시작해서 내 안에 찌질어낼 인정하고 그 욕망을 태워 나아가다 보면 진짜 공헌의 씨앗을 발견한다는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왔네요. 네, 이 설명을 들으니까 비로소 미움받을 용기가 현실에 발을 붙이는 느낌이 들죠? 네, 맞아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의 전제는 결국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다는 마음가짐이네요. 그렇죠. 한 철학 강의에서는 이 태도가 단순히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 생존 기술이라고까지 주장하더라고요. 네, 그 강의에서는 해겔 철학의 도덕적 딜레마 개념을 가져와서 설명하는데 아주 설득력 있었습니다. 도덕적 딜레마요? 네, 해겔의 관점에서 보면 현대 사회는 정의와 안정, 자유와 평등처럼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선들이 충돌하는 거대한 전쟁터와 같다는 거예요. 양립할 수 없는 선들의 전쟁터라.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사안에 대해 급진적인 정의를 선택하는 순간 안정을 중시하는 사람들한테는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악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 반대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렇죠. 안정을 선택하면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에게는 비겁자가 되는 거고요. 즉,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어떤 가치를 선택하든 나는 필연적으로 누군가에게는 미움받는 존재가 될 운명이라는 겁니다. 와,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시도 자체가 비극의 시작이라는 말이군요. 네, 모두의 비위를 맞추려다가는 결국 아무런 자기 입장도 없는 그냥 텅 빈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런 철학적 통찰을 서울대 정신과 윤대현 교수의 271 법칙이 아주 현실적으로 뒷받침해 주더라고요. 아, 그 법칙 저도 인상 깊게 봤습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하든 10명 중 2명은 나를 싫어하고 7명은 무관심하고 1명만 나를 좋아한다는 거잖아요. 네,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나를 싫어할 이명은 존재하고 반대로 내가 좀 못나게 굴어도 나를 좋아해줄 일명은 있다는 통계적 관점이죠. 결국 내가 통제할 수 없는 2명의 시선에 내 인생을 저당 잡힐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움받을 용기라는 건 일부러 미움받을 짓을 하라는 뜻이 전혀 아닌 거죠. 오히려 그 반대군요. 정확합니다. 타인의 시선과 평가라는 불확실한 기준에서 벗어나서 공동체에 대한 공헌감이라는 내 안의 명확한 기준으로 행복을 재정해야 하라는 선언입니다.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나 자신이 인정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라는 메시지죠. 오늘 이렇게 자료들을 깊이 파고들어 보니까 미움받을 용기가 단순한 심리 처세술책이 아니었네요. 네, 그렇죠. 삶의 운영체제 OS를 통째로 바꾸라고 제안하는 아주 급진적인 철학서였다는 게 명확해집니다. 네, 과거의 원인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목적을 바라보는 목적론에서 시작해서 우주와 연결된 공동체 감각을 느끼고 궁극적으로 타자 공헌에서 행복을 찾으라는 거대한 여정이었죠. 그리고 책에서는 명확히 보여주지 않았던 그래서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현실적인 답도 찾아볼 수 있었고요. 네, 인정 욕구를 무작정 억누르기보다 오히려 솔직하게 마주하고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 내면의 진짜 친절을 발견하는 것, 그게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실질적인 조언까지 얻었네요. 아들러는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이 말이 오늘 나눈 모든 이야기의 핵심일지도 모르겠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당신을 힘들게 하는 그 고민, 잠시 그것을 내 능력이나 주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순전히 누군가와의 관계 문제로만 한정해서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어쩌면 해결의 실마리가 전혀 다른 곳에서 보일지도 모릅니다.